가난뱅이의 징후. 1993년 여름, 김기환이라는 27살의 남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밖은 숨막히는 폭염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로 활활 타고 있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명문대 입시 비리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는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그 순간 기환의 심장은 마치 칼에 찔린 듯 아파왔다. 기환은 초등학교 7학년 때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 후로 그는 서울과 부산의 공장들을 전전하며 온몸에 기름때와 땀을 묻히며 살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지만 그의 삶은 항상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에 반해 텔레비전 속의 사람들은 그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허락된 듯했다. 기환은 그들의 뻔뻔한 미소와 오만한 태도에 구역질이 났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증오가 용암처럼 폭발했다. 그날 밤 기환은 자신과 같은 처지인 두 사람, 문상록과 김연양을 불렀다. 상록은 얼마 전 감옥에서 출소한 전과자였고 현양은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전직 대학생이었다. 셋은 낡은 나무 탁자에 둘러앉아 소주를 마시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깊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기환은 술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저 부자들은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을 밟고 서 있어.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갚아줘야 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겪은 절망을 맛보게 해줘야 해. 상록과 현양은 기환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도 광기가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외쳤지만 그 정의는 이미 피로 물든 복수의 칼날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룹을 지존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부자들을 응징하고 세상의 불공평에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셋은 검은 피 한 방울씩을 컵에 떨어뜨리고 섞어 마셨다.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부자는 증오한다. 여자는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불문율을 맹세하며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지존파의 탄생은 대한민국 사회에 드리워질 가장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복수극은 단절규이자 세상에 대한 잔혹한 도전이었다. 고로만 악마의 요새, 지존파의 결성 이후 김기환은 마치 악마에게 홀린 듯 광기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완벽한 범죄 계획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이 작은 조직이 단순히 몇 명의 부자를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복수극은 철저하고 잔혹하며 세상에 영원히 각인될 하나의 예술 작품이어야 했다. 기환은 동료들을 이끌고 경기도 가평의 외딴 산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낡은 별장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짜리 분홍색 집이었지만 기환의 계획 아래 그곳은 곧 지옥의 소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지하실에 주목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지하실을 확장하고 밖에서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완벽한 묘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여기야말로 우리의 작업장이 될 곳이다. 기환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밖은 우리의 눈이 될 것이고 안은 우리의 심장이 될 것이다. 심장을 숨겨야 복수가 가능하다. 그들은 철제 곡괭이와 삽을 들고 지하실 바닥을 파내려갔다. 흙과 돌덩이를 치울 때마다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굉음이 울릴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 묻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들은 마치 무덤을 파는 것처럼 깊고 어둡게 땅을 파내려갔다. 마치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된 노동 끝에 그들은 콘크리트로 된 3개의 감옥을 완성했다. 감옥의 벽은 두껍게 마치 관처럼 좁고 어둡게 만들어졌다. 쇠창살이 박힌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들려갔다. 이 감옥은 미래의 희생자들을 위한 무덤이자 지존파의 복수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도시의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무장시키기 위해 암흑가를 돌아다녔다. 백병옥과 강동원 같은 전과자들은 이미 암거래에 익숙했다. 그들은 시고장터의 뒷골목을 드나들며 소총 6정, 기관단총 1정, 사냥용 칼, 전기 충격기,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구했다. 그들이 무기를 하나둘씩 모을 때마다 그들의 광기는 더욱 커져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범죄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장된 군대, 즉 가난이라는 이름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복수자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무기들을 닦고 기름칠하며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다. 기환과 상록은 나머지 멤버들에게 폭발물과 납치 기술을 가르쳤다. 그들의 훈련은 마치 전쟁터의 인지를 대상으로 납치 연습을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폭발물의 위력을 시험했다. 폭발음이 산을 울리고 새들이 혼비백산하며 날아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쾌감을 안겨주었다. 이 훈련과 준비 과정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의 요새는 완벽하게 숨겨졌고 그들의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지하실의 감옥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곧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존파는 이제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인간의 증오와 광기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악마의 요새였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 요새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한국 사회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 희생자의 절규. 1993년 7월 18일 밤 11시. 충남 논산의 한적한 기찻길 아래 도로.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둠 속에서 20살의 최미자 가명하는 홀썸 홀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든 새쌍의 눈이 그녀를 사냥감처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바로 지존파의 김기환, 문상록, 그리고 김현양이었다. 기환의 손이 공중으로 휘저어지자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미자에게 다가갔다. 미자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강한 힘에 의해 그녀의 몸은 공중으로 들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발버둥치고 소리치고 손을 할퀴었지만 그들의 거친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의 절규는 밤의 정적에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건 그냥 연습일 뿐이야. 부잣집 딸이 아니니 걱정 마. 기환은 미자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들은 미자를 납치하여 낡은 벤에 태웠다. 벤은 어둠 속을 질주하여 그들의 아지트가 아닌 논산 외곽에 버려진 폐가로 향했다. 그들은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미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미자의 두려움에 찬 눈물과 절규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쾌락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범죄의 성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 한밤중에 폐가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악마의 심포니 같았다. 그들은 미자의 몸을 묶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다. 네가 부잣집 딸이었다면 벌써 돈이 1억 원은 됐을 텐데. 상록은 미자의 머리채를 잡고 비웃었다.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그들의 광기는 이니 멈출 수 없는 지경이었다.
고문이 끝나자 미자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기환은 차가운 눈으로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내야지. 현양은 기환의 지시에 따라 미자의 목을 졸랐다. 미자의 눈은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잡으려는 듯 크게 떠졌지만 그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다. 마침내 그녀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지자 세 명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미자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대충 파묻었다. 삽으로 흙을 덮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미자의 희생과 함께 시작된 지존파의 잔혹한 복수극이었다. 미자의 시신은 며칠 후 벌초를 하던 한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과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그들의 첫 번째 연습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지존파의 광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진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배신자의 피를 마시다 지존파의 첫 번째 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룹은 잠시 숨죽이고 있었다. 잔인한 살인의 기억이 모두의 마음속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광기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동지였던 송봉운의 배신이었다. 가장 어리고 가장 나약했던 봉운은 그룹의 공금 300만 원을 챙겨 도망쳤다. 300만 원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총알이자 생존을 위한 식량이었다. 봉운의 행동은 지존파의 두 번째 불문율, 배신자는 죽인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김기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빛이 사리로 변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여자라더니 남자도 똑같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놈을 찾아. 그리고 지존파의 규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일주일 동안 지존파는 미친 개처럼 봉온을 찾아 헤맸다. 그들은 전국 곳곳의 여관과 터미널을 뒤졌다. 마침내 한 멤버의 제보로 봉온이 외가 친척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봉온의 은신처로 들이닥쳤다. 봉온은 이미 그들이 자신을 찾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는지 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김기환의 섬뜩한 눈과 마주쳤다. 봉온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김기환에게 넋을 잃고 지켜볼 뿐이었다. 내내 태워진 봉온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은 제가 다시... 봉운의 애원은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처럼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봉운을 아지트로 데려가는 대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향했다. 밤의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그들의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지배했다. 봉운은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김기환은 마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피를 마시며 맹세했지. 배신자는 죽는다. 문상록이 앞으로 나섰다. 봉운과 가장 친했던 상록의 눈빛은 무감각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달빛에 섬뜩하게 빛났다. 봉운은 절규하려 했지만 입이 틀어막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상록은 봉운의 몸에 칼을 찔렀고 봉운의 비명이 다시 한번 밤의 정적을 발랐다. 그들은 봉운의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규칙을 지켰다는 잔인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은 피 묻은 칼을 닦지도 않고
보은의 시신을 그 자리에 묻었다. 배신자의 피는 그들의 손에 묻었고 그들의 복수극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잔인한 처형은 그들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광기가 단순히 부자에 대한 증오를 넘어 통제 불가능한 살인 본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다. 보은의 피는 그들에게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표였다. 매니 어둠 속의 추적과 희생. 1994년 9월 8일 깊은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빛나는 시각. 27살의 카페 여직원 이정수, 가명.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고급 승용차인 현대 그랜저를 타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카페에서 공연하던 인디밴드 보컬이었다. 그들은 한강 동쪽에 위치한 강변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달콤한 재즈 선율이 차 안을 채웠고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복은 이미 어둠 속에서 감시당하고 있었다. 지존파는 부유한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서울 동구의 여관 밀집 지역을 아침부터 잠복하고 있었다. 고급 승용차를 노리던 그들의 눈에 이정수 커플이 탄 현대 그랜저가 포착되었다. 그랜저는 당시 부의 상징이었고 지존파의 먹이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트럭 한 대가 길을 막아섰고 뒤에서는 또 다른 차량이 그랜저를 막아섰다. 이정수와 남자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렸다. 어둠 속에서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차를 부수기 시작했다. 유리가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이정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들은 이정수와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구타한 뒤 손발을 묶고 눈을 가려 트럭 짐칸에 던져 넣었다. 짐칸의 쇠붙이가 몸에 부딪힐 때마다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차는 한참을 달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존파의 비밀 아지트였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정수는 눈가리개가 벗겨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온갖 무기들과 핏자국이 묻은 낡은 도구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끔찍한 분위기의 쇠창살이 보였다. 지존파는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 직업이 뭐냐? 통장에 얼마 있어? 그들의 물음은 노골적이고 거칠었다. 이정수의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음악을 하는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 이 사실을 안 지존파는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맞지 않는 무가치한 희생자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 쓸모없는 놈들, 강동훈이 소리쳤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잔인하게 고문했다. 이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숨이 막혀 질식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정수에게 사랑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남자친구가 죽자 지존파는 시신을 차에 싣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일부러 길에 미끄러진 자국을 내고 남자친구의 시신을 운전석에 앉힌 채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이튿날 경찰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차와 시신을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로 결론지었다. 이정수는 지존파에게 버림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정수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찾으려 했다. 그들은 이정수에게 자신들의 범죄에 동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너도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야? 우리와 함께 복수하자. 그들의 말은 끔찍한 제안이었지만
이정수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다. 피하며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죽은 남자친구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하실의 생존. 이정수는 지하실에 갇힌 채 매 순간이 악몽이었다. 쇠창살 안에서 그녀는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격했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는 끔찍한 냄새를 풍기는 시체 소각로가 있었다. 그곳은 지존파가 희생자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곳이었다.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이정수의 심장은 죄어들었고 그녀는 곧 자신이 그 불꽃 속으로 던져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밤이 되면 지하실은 더욱 소름 끼치는 곳으로 변했다. 김현양은 마치 이정수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대하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그는 이정수에게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부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이정수에게 부자에 대한 징후를 주입하려 했고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다. 우리와 함께하면 너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야. 우리는 모두 세상의 피해자일 뿐이야. 그의 말은 이정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지 광기에 젖은 살인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이정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감히 탈출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이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지존파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척했다. 그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어느 날 밤, 현양은 이정수에게 사냥용 칼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하려면 증명해 보여야 해. 네가 더 이상 그 나약한 여자애가 아니라는 걸. 그는 이정수에게 자신들의 범죄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이정수는 손을 떨며 칼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썩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새로운 희생자 커플이 지하실로 끌려왔다. 그들은 지존파의 새로운 목표인 공장 사장 부부였다. 지하실에 갇힌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정수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려 했지만 지존파의 감시는 너무나 철저했다. 지하실의 공기는 핏자국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정수는 매일 밤 꿈속에서 남자친구의 죽음을 보았고 잠에서 깨어나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남자친구와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반드시 살아나가야만 했다. 그녀의 생존 의지는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와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지옥 같은 삶을 견뎌냈다. 내 윗딸은 희생자, 그리고 숨막히는 탈출의 서막. 1994년 9월 13일, 지존파의 아지트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기환이 감옥에서 내려보낸 새로운 지령 때문이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부자들을 노려라. 억대 돈을 가진 기업가 부부를 찾아내 돈을 받은 후 흔적도 없이 없애라. 이 지령은 지존파의 광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불씨였다. 바로 그날 울산의 한 공장 사장인 소 씨와 그의 부인 박 씨가 조상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승용차는 이전에 이정수 커플이 탔던 것과 똑같은 고급 현대 그랜저였다. 지존파는 이미 서울로 들어서는 주요 도로에 잠복해 있었다. 그랜저가 남서울 공원묘지를 향해 가는 것을 본 그들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끈질기게 뒤를 쫓았다. 이정수는 지하실에서 끌려나와 그들의 범행에 동참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녀는 트럭 뒤에 숨어 있었고 지존파는 그녀에게 똑똑히 지켜보라고 협박했다. 공원묘지 입구, 소씨 부부가 차에서 내려 경건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이정수는 차 안에서 소씨 부부에게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냈다. 그녀의 눈은 도망가세요, 제발 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대신 현양이 다가가 공손하게 길을 묻는 척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양의 손이 소씨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소씨 부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지존파는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차에 밀어넣었다. 이정수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똑바로 봐. 이게 바로 세상의 정의야. 라고 외치며 강제로 눈을 뜨게 했다. 배는 소씨 부부를 태운 채 12시간 동안 경찰의 검문소를 피해 좁은 시골길을 달렸다. 마침내 아지트에 도착한 그들은 소씨 부부를 지하실의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다. 지존파는 소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 소씨는 간절하게 애원하며 회사에 남은 돈은 8천만 원 뿐이라고 말했다. 부스로 데려가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이정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녀는 소씨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청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소씨는 관리자와 통화를 마치고 차에 오르는 순간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납치됐어. 이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소씨의 관리자는 소씨가 말한 장소에 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가 재정 문제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한다고 의심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지존파는 돈을 받는데 성공하자마자 이정수에게 또 다른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자, 내가 이제 우리의 동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네 손으로 직접 죽여. 그들은 이정수에게 엽총을 건네고 소씨의 머리에 겨누게 했다. 이정수의 손은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씨를 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질렀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양심이 외쳤지만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다. 만약 거부한다면 다음 희생자는 그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성이 울리고 소씨의 몸이 쓰러졌다. 그리고 뒤이어 그의 부인 박씨도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지존파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는 끔찍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가면이었다. 이정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이 악마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차가운 눈이었다. 태망 속의 한 줄기 빛, 그리고 질주. 1994년 9월 16일. 지존파의 아지트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기환이 감옥에서 보낸 지령을 실행하기 위해 멤버들은 폭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교도소를 폭파하여 김기환을 탈옥시키는 것이었다. 이정수는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훈련하는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의 시신소각과 살인을 목격하며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탈출해야 한다. 어떻게든. 훈련 도중 현양이 던진 폭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지면서 그의 팔에 심한 화상을 입혔다.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산을 울렸다. 지존파 멤버들은 당황했고 현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이정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같이 가자.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현양은 고통 속에서도 이정수를 데려갔다. 그는 이정수가 자신들의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감히 배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정수를 병원 밖 의자에 앉히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50만 원과 강동훈의 휴대용 무전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금방 나올게. 현양이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정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손은 돈과 무전기를 꽉 쥐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리는 며칠간의 공포와 굶주림으로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했다. 그녀는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무작정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그녀를 태운 채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나 지존파 멤버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녀는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내렸다. 무전기를 끈 채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이었다. 그녀는 낯선 도시의 밤거리에서 두려움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예전 남자친구와 함께 자주 가던 역삼동의 한 여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카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정수. 나 좀 도와줘. 내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다. 동료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너 괜찮아? 어디야? 동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여관에서 만난 동료는 이정수의 초췌한 모습과 온몸의 상처를 보고 경악했다. 이정수는 동료를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악몽을 털어놓았다. 남자친구의 죽음, 소씨 부부의 살해, 그리고 지하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끔찍한 일들.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이정수가 말해주는 상세한 내용들, 특히 소씨 부부의 사건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동료는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달았다. 동료는 이정수를 데리고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이정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탈출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마이올레이팅 웨리들의 최후, 그리고 지옥의 문을 닫다. 이정수의 증언은 경찰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말한 내용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동시에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특히 수씨 부부의 납치 및 살해 사건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었기에 경찰은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경찰은 즉시 특수수사팀을 꾸리고 이정수가 지목한 가평의 외딴 집으로 향했다. 1994년 9월 19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지종파의 아지트가 있는 야산에 은밀하게 진입했다. 한 팀은 집 뒤쪽 산비탈에 매복했고 다른 팀은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잡으러 온 것이었다. 새벽 4시,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던 그때 강동훈이 탄 낡은 트럭 한 대가 아지트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채소를 사러 가는 길이었다. 트럭이 검문소에 가까워지자 경찰들은 신속하게 그의 트럭을 포위했다. 동훈은 영문도 모른 채 차에서 끌려 나왔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경찰들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동훈을 생포한 경찰은 다음 작전을 실행했다. 한 형사가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여 아지트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경찰입니다. 방금 강동훈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에서 상당한 양의 현금이 발견되었으니 돈을 찾으러 오십시오. 아지트에 남아있던 현양과 상록은 경찰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돈이라는 유혹은 그들의 의심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다. 돈은 무조건 되찾아야 해. 현양은 상록을 데리고 차를 몰아 파출소로 향했다. 그들은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여 총을 숨기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파출소를 폭파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현양과 상록이 파출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상록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상록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현양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차를 후진시켰다. 너치다, 도망쳐! 그는 소리를 지르며 가스총을 꺼내들었다. 경찰차들이 그의 차를 포위했지만 현양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근처 주유소로 돌진했다.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주유소에 불을 질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자신과 경찰들을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보다 빨랐다. 총성이 울리고 현양의 팔에 박힌 총알에 그는 쓰러졌다. 그의 광기 어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아지트에는 2명의 멤버만 남아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문에 폭약을 설치하고 폭발시켰다. 괴능과 함께 정문이 산산조각 났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문섭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는 저항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순순히 잡혔다. 유일하게 남은 멤버는 병옥이었다. 그는 집 뒤편의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2명의 형사에 의해 제압당했다. 병옥은 절규했지만 그의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집 안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하실에는 시체를 태운 흔적이 남아있는 소각로와 핏자국이 묻은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사람의 살점이 담겨 있었고 벽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아지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지존파의 악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악마적인 계획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이정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세상은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사회 법정에 서게 되었다. 태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다. 지존파 멤버들이 모두 체포되자 그들의 잔혹한 범죄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찰서 취조실은 악마들의 진실이 하나씩 벗겨지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 행각을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털어놓았다. 송봉우는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곳, 무기를 거래했던 암시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직원을 매수해 부유층 고객 명단을 빼돌린 사실까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들이었다. 특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환은 취조실에서도 굽히지 않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가난 때문에 짓밟힌 내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건가? 이 세상의 정의는 돈 있는 놈들에게만 허락된 시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종 목표가 경찰서 본부를 폭파하고 방송국을 점령하여 전국에 부자는 모두 죽어 마땅하다 라는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테러행위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 국민의 시선이 법정에 쏠렸다. 지종파 멤버들은 법정에서도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정수는 공포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가 겪었던 지옥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재판부는 지종파 멤버 전원에게 살인, 납치, 강도, 사체 유기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1995년 11월 2일 새벽,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른 새벽의 교도소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기환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말을 남겼다. 한때 세상을 향해 복수를 외치던 그들의 삶은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자의 처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했던 계급 갈등과 소외된 자들의 분노가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지존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잔혹한 범죄 방식은 모방 범죄를 낳았다. 1996년 20세의 최정수는 9명의 동료들과 함께 또 다른 부자 사냥 그룹인 마그파를 결성했다. 그들은 지존파처럼 부유층을 노리며 납치와 살인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파의 전철을 밟았다. 한 달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최정수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정수는 지존파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행을 용기 있게 폭로한 점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악몽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다. 지존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충격과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씁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난과 소외가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가?